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전부 도망쳤습니다. 폭격당한 이란 9천만 국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5년간 석유를 퍼마신 중국은 계약서를 챙겨 도주했고 40년 군사 동맹 러시아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강대국이 등을 돌린 그 72시간 동안 단 한 나라만이 움직였습니다. 7년간 서울에 살며 모든 것을 지켜본 이란 대사의 충격 고백,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58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멈추는 경험을 딱 2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32년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 새벽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남동에 자리 잡은 이란 대사관저의 제 침실에서 저는 그날 밤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전화벨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레자 모하마디입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대한민국에 파견한 특명 정권 대사로서 서울 한남동의 대사관저에서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뼛속까지 외교관인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제 32년 외교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처참했던 고백을 낱낱이 쏟아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명을 사용한다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그날은 서울의 유난히도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대던 한겨울의 깊은 밤이었습니다. 시계바늘이 새벽 2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대사관저 2층 침실에서 이불을 끌어안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남동의 고요한 골목길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유리창에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아내가 저녁에 끓여놓은 사프란 향 가득한 페르시아 차의 잔향이 아직도 은은하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리맡에 놓아둔 외교 전용 보안 전화기가 마치 폭탄이 터지듯 귀를 찢어발기는 괴성을 내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32년간 외교관 생활을 해온 저는 새벽에 이 전화기가 울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뼛속 깊이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화기는 오직 본국 외교부의 최고 2급 비상통신망과만 연결되어 있는 기밀 회선이었고 3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 전화기가 새벽에 울린 적은 단 3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번 모두 누군가가 죽었거나 전쟁이 터졌다는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테헤란 외교부 중동국장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대사님, 지금 즉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본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연합군의 대규모 공습이 3시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테헤란 북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가 집중 타격당하고 있으며 현재 전력망의 70%가 파괴되었습니다. 통신망도 90% 이상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발끝에서부터 얼어붙는 듯한 극한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손에 쥔 수화기가 땀으로 미끄러져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가장 급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테헤란 시내는 어떻습니까? 민간인 피해는요? 제 가족은 무사합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저에게는 100년처럼 길고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중동국장이 아주 힘없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테헤란 시내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어 민간 지역 상황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대사님 가족의 안부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화기를 든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 아내의 연로하신 어머니, 제 누이 동생, 그리고 누이의 어린 딸아이까지 제 핏줄이자 심장인 가족들이 폭격이 쏟아지는 그 지옥의 한복판에 갇혀 있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팍을 거대한 망치로 내려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침대에서 뛰어내려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는 순간 제 두 눈앞에 펼쳐진 화면은 차마 인간의 눈으로 직시할 수 없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세상의 모든 뉴스 채널이 일제히 같은 화면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7년 전까지 매일 아침 출근길에 걸었던 테헤란의 아름다운 거리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미사일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고 웅장하던 건물들이 종이 상자처럼 우그러지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시민들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위에 주저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대사라는 직함이,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쓸모없는 종이 딱지에 불과했습니다. 내 조국이 불타고 있는데,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지구 반대편 서울의 따뜻한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어야 한다니. 저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2년 외교관 인생에서 배운 단 하나의 생존 법칙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강대국에 매달려라. 그들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저는 3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전 세계 48개국을 돌아다니며 외교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노련하고 차가운 외교관입니다. 제가 32년 동안 뼛속 깊이 체득한 외교의 제1원칙은 아주 단순하고 잔혹합니다. 위기가 터지면 강대국에 매달려라. 오직 총칼과 달러를 쥔 강대국들만이 약소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걸고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외교의 절대 법칙이었습니다. 저는 그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 곧바로 서울에 주재하는 강대국 대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기를 든 것은 중국 대사에게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25년 동안 우리 이란의 원유를 하루 180만 배럴씩 빨아먹으며 연간 45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나라였습니다. 우리 이란의 시커먼 석유가 없었으면 중국의 공장은 반이 멈춰섰을 것이고 도시의 불빛은 꺼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피줄 같은 존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7번 울린 뒤에야 중국 대사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고 중국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과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중국 대사의 목소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다급함도 걱정도 분노도 없는, 마치 옆집에서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는 것처럼 차갑고 건조한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내자, 상황은 잘 알겠네. 하지만 지금 우리 베이징도 아주 복잡한 상황이야.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안보리 소집은 시간이 좀 필요해. 일단 본국에 보고는 하겠지만 당장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5년간 우리 땅에서 450억 달러어치 석유를 빨아먹은 나라가 우리 국민의 머리 위로 폭탄이 쏟아지는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까?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키며 한 가지만 더 물었습니다. 최소한 유엔 안보리에서 즉각 휴전, 결의안이라도 추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는 상임이사국이지 않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중국 대사가 작게 헛기침을 하더니 아주 나직하고 비열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레자, 솔직하게 말하지. 지금 미국을 건드리는 건 우리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어. 자네도 외교관이니까 이해하겠지?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익이 없다. 25년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짖으며 우리의 석유를 퍼 날랐던 그 거대한 나라의 본심이 딱 내 글자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익이 없다. 그놈의 이익이 없으니까 9천만 명의 목숨 따위는 휴지 조각이라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안 되면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 이란에 35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팔아먹으며 피를 나눈 군사 동맹이라고 전 세계를 향해 가슴을 치며 외쳐왔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시달릴 때마다 등을 두드려 주겠다며 호언장담하던 바로 그 대국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대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5번, 10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15번 울릴 때까지 아무도 수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뚜 하는 차갑고 기계적인 통화 중 신호음만이 무한 반복되었습니다. 40년 군사 동맹이라던 러시아는 전화조차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의 하얀 페인트가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미국은 우리를 폭격하는 당사자니까 기대조차 할 수 없고 중국은 이익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쁘고 러시아는 전화조차 안 받는다. 그러면 남은 것은 유엔 안보리밖에 없다. 인류의 평화를 지킨다며
잘난 척하는 그 거창한 기구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외교부로부터 날아온 속보는 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끝마저 칼로 잘라버리는 참혹한 소식이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이란 휴전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나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결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미국의 거부권 행사 사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란 핵시설의 완전한 무력화가 확인될 때까지 군사작전을 지속한다. 자국민 9천만 명의 머리 위에 폭탄을 쏟아붓고 있는 나라가 유엔 안보리에서 휴전을 거부하고 그 잔혹한 거부를 막아야 할 중국과 러시아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을 쩍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32년 외교 인생의 가장 처참한 진실을 온몸으로 맞닥뜨렸습니다. 이놈들에게 우리는 처음부터 인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석유가 나오는 땅덩어리, 무기를 사주는 지갑, 자기네 패권게임의 말판 위에 놓인 졸자 바둑돌. 우리 9천만 국민의 목숨은 이 잘난 강대국들에게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대사관 직원 한 명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방금 막 입수한 정보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속이 뒤집히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테헤란 주재 중국 대사관, 폭격 개시 6시간 만에 전 직원 철수 완료. 철수 과정에서 이란 측과의 장기 원유 공급 계약 원본 서류 일체를 우선 반출한 것으로 확인됨. 이란 현지 고용 직원 47명에게는 어떠한 사전 통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국 대사는 철수 직전 수행원에게 일하는 끝났으니 계약서만 건지면 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됨. 러시아 대사관 역시 폭격 개시 8시간 만에 전 직원 비상 탈출 완료. 러시아 대사관 무관이 이란 현지 경비 직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너희는 알아서 살아남아라였음. 저는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25년간 석유를 퍼마시던 중국은 사람 대신 계약서를 챙겨서 도망쳤고 40년 군사 동맹이던 러시아는 경비원에게 알아서 살라는 말 한마디를 던지고 쥐새끼처럼 꼬리를 말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32년 평생을 걸고 매달리라고 배워온 강대국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대사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짓눌려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틈 사이로 스며들어 제 등골을 어는 듯 파고들었습니다. 한남동 언덕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조국은 불타고 있는데 서울은 너무나도 평화로웠습니다. 그 극명한 대비가 제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잔혹하게 아팠습니다. 이제 어디에도 매달릴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사관 집무실 소파에 반쯤 쓰러진 자세로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 조국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화려한 직함은 이 순간 쓰레기보다 못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강대국들은 전부 등을 돌렸고 유엔은 종이 호랑이 노릇조차 못했고 저는 서울의 따뜻한 방에서 조국의 시민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구경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비참한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일반 외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어차피 또 어느 나라에서 걸어온 형식적인 위로 전화겠지. 우려를 표합니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 달라. 그 따위의 껍데기뿐인 외교적 립 서비스를 읊어대는 역겨운 전화. 32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그 가식적인 문장들을 또 한 번 듣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사라는 직책의 의무감이 억지로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묘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영어도 아랍어도 러시아어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7년간 제 귀에 가장 익숙하게 스며들었던 부드럽지만 또렷한 그 언어. 한국어였습니다. 대사님, 저는 대한민국 외교부 제1차관 박진영입니다. 이 시간에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사님, 지금 괜찮으십니까? 대사님의 안전이 가장 걱정되어 먼저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괜찮으십니까? 대사님의 안전이 가장 걱정되어. 방금 전 중국 대사에게 들은 말은 이익이 없다였습니다. 러시아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외교부 차관이 새벽 5시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제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란과 한국 사이에 석유가 있습니까? 군사 동맹이 있습니까? 유엔 안보리 거부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이란의 강대국 동맹도 아니고 군사적 우방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무역 규모로 따져도 상위 5위 안에 들지 못하는 그저 아시아의 중견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나라의 외교부 차관이 중국보다, 러시아보다, 세상의 그 어떤 강대국보다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된다는 한마디를 건넨 것입니다.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며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만 본국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7년간 서울에 살며 배운 한국어가 이 순간만큼은 영어보다 페르시아어보다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박 차관의 다음 말은 저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대사님, 지금 말씀으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대사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시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대사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전화가 끊어진 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직접 찾아오겠다고? 새벽 5시에? 대사관으로? 32년 외교, 인생에서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상대국 외교 관료가 직접 찾아오겠다고 한 적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성명서 한 장, 기껏해야 대사급 면담 일정 잡기. 그것이 국제 외교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한국 차관의 말을 100%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제 뼛속까지 썩어 빠진 외교관의 본능은 그 따뜻한 전화 한 통마저도 차갑게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지? 이란 사태를 이용해서 중동에서 외교적 존재감을 높이려는 계산인가? 아니면 유가 급등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 차원의 행보인가? 이것도 결국 이익의 계산이겠지. 세상에 공짜 친절은 없으니까. 32년간 저를 지배해 온 외교의 제1원칙이 제 머릿속에서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외교적 행위는 이익의 교환이다. 대가 없는 친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한국 차관의 방문을 기다리면서도 이미 머릿속으로 그의 속셈을 읽기 위한 질문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거지? 이란의 석유 수입 물량 확대인가? 중동, 재건 사업의 수주권인가? 아니면 국제 무대에서 이란의 한 표가 필요한 건가? 정확히 47분 뒤 대사관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벽 6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자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남동의 겨울 새벽거리에 한국 외교부 제1차관 박진영이 코트깃을 세운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양손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봉투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사님, 새벽이라 많이 드실 건 못 가져왔는데 김밥이랑 따뜻한 국이라도 좀 드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아마 아직 식사를 못 하셨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김밥과 국을 바라보며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 대사는 이익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러시아 대사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리 머리 위에 폭탄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한국의 외교부 차관이 새벽에 직접 달려와 김밥과 국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동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도 계산이야. 분명히 뭔가 속셈이 있을 거야. 세상에 공짜 김밥은 없어. 32년 외교관의 저주 같은 직업병이 제 가슴에 피어오르는 따뜻한 무언가를 냉혹하게 짓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새벽 시간 이를 악물고 거부하려 했던 그 미약한 온기가 불과 72시간 뒤에 제 32년 외교 인생의 모든 신념을 뿌리째 뽑아 불태우고 눈물로 무릎을 꿇게 만들 거대한 기적의 첫 번째 불씨였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박 차관이 대사관을 떠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가 놓고 간 김밥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그 봉투가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32년 외교관의 저주 같은 본능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건 김밥이 아니야. 저건 미끼야. 반드시 대가를 요구할 거야. 저는 일부러 그 김밥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가 없는 친절을 받아들이는 순간 빚이 생기는 것이고 빚이 생기면 협상에서 불리해지는 것이 외교의 냉혹한 문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진짜로 거품을 물고 분노하게 만든 것은 김밥이 아니라 그로부터 불과 3시간 뒤에 쏟아져 들어온 본국의 참혹한 상황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대사관의 모든 통신 장비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질 듯 위태로운 위성 통신망을 타고 테헤란에서 전송되어 오는 영상과 사진들은 인간의 눈으로 차마 직시할 수 없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 테헤란 북부의 사하다바드 궁전 인근. 폭격으로 반쪽이 날아간 아파트 건물에서 온몸이 시커먼 먼지로 뒤덮인 여자아이 하나가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그 아이의 양쪽 팔은 콘크리트 파편에 긁혀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고, 아이는 무너진 잔해의 더미를 향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음질이 너무 나빠서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볼륨을 최대한 높이자 그 작은 입에서 반복적으로 터져 나오는 단어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만, 마만, 마만. 페르시아어로 엄마라는 뜻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무너진 잔해 아래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를 부여잡고 위산만 올라오는 헛구역질을 하면서 저는 제 조카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제 누이 동생의 딸. 올해 8살. 통신이 두절되어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그 아이가 지금 저 화면 속 아이처럼 잔해 더미 앞에서 엄마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주먹으로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테헤란 중심부의 한때 가장 번화했던 바자르 거리. 그 활기 넘치던 시장은 폭격으로 처참한 잔해의 산이 되어 있었고 거리 곳곳에 부상자들이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한 구석에 찍힌 장면이 저를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도로 한쪽에 세워진 중국 대사관 소속 방탄 차량 한 대가 찍혀 있었습니다. 시커먼 선팅, 유리 너머로 무거운 철제, 서류 캐비닛을 차량에 싣고 있는 중국 대사관 직원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란 시민들의 바로 옆을 시민들의 피와 잔해를 밟으며 서류 캐비닛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캐비닛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는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란의 남부 유전지대 장기 공급 계약서, 페트로 차이나와의 합작 투자 계약 원본, 차바하르 항구개발권 양해각서, 25년간 우리의 피 같은 석유를 빨아먹으며 챙겨간 이권 문서들, 사람은 버리고 종이 쪼가리를 챙겨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 국민들의 피 위를 밟으면서 자기네 이익 증서를 실어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러시아 대사관 철수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군용 트럭 세 대에 짐을 가득 실은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허겁지겁 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대사관 정문 앞에 이란 현지 고용 경비원 2명이 러시아 직원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데려가 달라고, 여기 남으면 죽는다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직원은 그 손을 뿌리치며 문을 닫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경비원 한 명이 트럭 뒤를 쫓아뛰다가 바닥에 넘어져 울부짖는 모습이 마지막에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쿵! 볼펜 꽂이가 쓰러지며 바닥에 펜이 흩어졌습니다. 40년 군사 동맹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어 대던 러시아 놈들의 진짜 얼굴이 저것이었습니다. 그 놈들에게 우리 이란 사람은 버리고 갈 때 발밑에 밟히는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설명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 폭탄을 퍼붓고 있는 장본인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을 내세워 아주 뻔뻔하고 역겨운 성명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제한적 정밀 타격을 수행 중이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 아이가 잔해 더미 앞에서 엄마를 부르짖고 병원은 부상자로 넘쳐 복도에까지 피가 흥건한데 이것이 최소화라는 소리입니까? 저는 텔레비전을 향해 리모컨을 내던지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32년 동안 강대국에 매달려라. 그들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뼈에 새겨온 제 외교의 제1원칙이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초라한 종이처럼 불에 타 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계약서를 챙기며 도망쳤고 러시아는 경비원을 밟고 사라졌고 미국은 폭탄을 퍼부으며
최소화라는 거짓말을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절하고 아부하고 매달렸던 강대국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대사관 집무실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2년간 이놈들한테 고개 숙이고 살아온 내가 바보였다. 아니, 바보가 아니라 공범이었다. 우리 국민을 이 지옥에 빠뜨린 공범. 폭격이 시작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고 차가운 겨울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테헤란의 시커먼 연기보다 더 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본국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성 전화기 앞에 줄을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는 집무실에서 홀로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참혹한 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사관의 통신 담당 직원이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두 눈은 찢어질 듯 크게 떠져 있었고, 얼굴은 무언가에 크게 충격을 받은 사람 특유의 핏기 없는 창백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대사님,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테헤란에서 방금 전송된 영상인데 저도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테헤란 시내의 어느 거리였습니다. 폭격으로 반쯤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검은 연기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는 그 처참한 거리 위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태블릿을 든 손이 저도 모르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깃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깃발은 이란의 삼색기가 아니었습니다. 혁명의 상징인 이슬람 공화국 깃발도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일제히 하늘 높이 들어 올리고 있는 그 깃발에는 하얀 바탕 한가운데 둥근 파란색과 빨간색의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내 모서리에 검은 궤가 박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태극기였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영상을 되감아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폭격으로 잿더미가 된 거리 한가운데서 부상을 입고 붕대를 감은 사람들, 아이를 등에 업은 어머니들,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까지 수천 명의 이란 시민들이 저마다 종이에 그린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같이 똑같은 구호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코레에야, 코레. 한국이여, 한국. 저는 영상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우리 이란과 한국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25년간 석유를 사간 중국도 아니고 40년 군사 동맹이던 러시아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시아의 중견국 한국을 왜 우리 국민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곧바로 테헤란 외교부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끊어질 듯 위태로운 위성 통신으로 간신히 연결된 본국 외교부의 대변인은 저보다 더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대사님, 테헤란뿐만이 아닙니다. 이스파한에서도, 시라즈에서도, 타브리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그려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 개입한 것도 아닙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님, 본국 정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라는 지시입니다. 의료 지원단과 재건 인력의 파견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고요한 골목길 너머로 남산타워의 불빛이 겨울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왜 한국인가? 도대체 왜?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외교관으로서의 냉철한 분석 능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 자료실에 들어가 이란과 한국의 외교 관계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제가 7년간 서울에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역사의 조각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 서울로 50년 전 한국의 건설 노동자 2만 명이 이란의 모래 사막에서 피땀을 쏟아부어 건설한 거리. 아크 부대.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하여 현지 군인들과 피를 나누며 훈련시킨 특수부대. 동명부대.
레바논의 분쟁 지역에서 총 대신 청진기를 들고 12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무너진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친 평화의 군대. 레바논 주민들이 한국 군인들에게 붙여준 별명.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최고의 선물. 저는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손이 떨려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7년입니다. 저는 7년 동안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외교관의 눈에 한국은 그저 반도체와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경제 파트너였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중동의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진심을 우리 사막 위에 남기고 갔는지, 저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조국의 9천만 국민은 미국의 폭탄이 쏟아지는 지옥 속에서 그 누구도 아닌 한국만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땀방울이, 12만 명의 치료 기록이, 태권도를 배우며 웃던 아이들의 기억이 반세기의 세월을 건너뛰어 지금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실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7년 동안 이 나라에서 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거지?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대사관 1층 로비에서 직원 한 명이 급하게 인터폰을 걸어왔습니다. 대사님, 방문객이 계십니다. 한국인 어르신인데 대사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약속은 없으신 분인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돌아가시질 않습니다. 저는 평소라면 예약 없는 방문객은 일절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사라는 직책에는 격식과 절차가 따르기 마련이었고, 특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신원 미상의 방문자를 만나는 것은 보안상으로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묘하게 거절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마 제 조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참혹한 소식들에 감각이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올려보내라고 했습니다. 3분 뒤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8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한국인 노인이었습니다. 키가 그리 크지 않은 마른 체구에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눈처럼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그는 깔끔하지만 오래되어 군데군데 보풀이 일어난 남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한쪽 손에는 빛바랜 갈색 종이봉투 하나를 아주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그 노인의 옷차림이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두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제가 58년 인생에서 본 어떤 손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정상적으로 굵고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손바닥은 갈라지고 갈라진 틈새마다 50년 세월의 때가 박혀 어떤 비누로도 씻어낼 수 없을 것처럼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손톱은 여기저기 깨지고 변색되어 있었으며 검지와 중지 사이에는 무거운 것을 오랫동안 쥐어서 생긴 것 같은 두꺼운 굳은 살이 마치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의 손도, 글을 쓰는 학자의 손도, 서류를 넘기는 관료의 손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거친 쇠덩이와 시멘트와 바위와 싸우며 무언가를 만들어 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창조자의 손이었습니다. 대사님, 저를 만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인이 또렷하지만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지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노인은 소파에 앉으면서도 가슴에 품은 그 갈색 종이봉투를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숨보다 소중한 무언가가 들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사님, 저는 올해 84살입니다. 제 이름은 박종필이라고 합니다. 대사님, 저는 52년 전에 이란에 갔었습니다. 저는 순간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52년 전, 이란에?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22살 때 현대건설의 이란 파견건설 노동자로 뽑혀서 이란의 모래 사막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가서 한 일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커다란 도로를 하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로입니다. 대사님, 나라 테헤란 한복판에 서울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리가 있는 거 아시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시간 전 자료실에서 그 이름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반세기 전으로 빠져들며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섭씨 58도였습니다. 온도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계란을 땅에 깨뜨리면 1분도 안 돼서 하얗게 익어버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쇠덩이를 만지면 손바닥 살이 지글지글 붙었거든요. 삽자루 쥐면 거죽이 벗겨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노인이 소파 팔걸이 위에 놓인 자신의 투박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갈라진 그 손. 52년 전 이란의 사막에서 만들어진 그 흉터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사님, 그때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십니까? 보릿고개라고 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캐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쌀이 없어서 소나무 속껍질로 죽을 쑤어 자식들을 먹였어요. 그 죽을 먹으면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온종일 속이 쓰렸지만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먹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란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한국에 있는 가족한테 보내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갔어요. 가서 5년을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지면 부목을 대고 다음 날 또 일했고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물 한 바가지 퍼부어 달라고 해서 깨어나자마자 또 삽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로를 만들었어요. 노인이 가슴에 품고 있던 갈색 종이봉투를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고 접힌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지만 사진 속 풍경은 선명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사막 한가운데 넓은 아스팔트 도로가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 도로 위에 낡은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수십 명의 한국인 청년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뒷배경에는 서울로라고 페르시아어와 한국어로 나란히 새겨진 거대한 화강암, 표지석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이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시커멓게 타 있었고 뼈가 앙상할 정도로 말라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그 사진 속에서 한 명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맨 앞줄 왼쪽 끝에서 활짝 웃고 있는 깡마른 청년. 앞니 하나가 빠져 있어서 웃는 모습이 유난히 티가 나는 그 청년이 52년 전의 박종필 씨였습니다. 대사님, 저는 이 사진을 5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52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대사님, 텔레비전에서 이란에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오셨다니요? 이란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한국이 도와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순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감사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국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문제이고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노인이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80대 노인의 흐릿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52년 전 58도의 사막에서 쇠덩이를 쥐고 피를 흘리던 22살 청년의 불꽃 같은 눈빛이 반세기의 세월을 꿰뚫고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대사님, 저는 52년 전 이란의 사막에서 5년을 일했습니다. 그때 이란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있어요. 우리가 일하다가 더위에 쓰러지면 이란 사람들이 달려와서 부축해줬습니다. 자기네들도 먹을 물이 부족한데 자기네 물통에서 물을 따라서 우리한테 먼저 먹였어요. 제가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3일을 알아눕고 있을 때 이란 동네 아주머니가 집에서 끓인 약초 수프를 가져다 줬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안 통했어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매일 왔습니다. 제가 일어날 때까지 3일을 매일 왔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여전히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사님, 52년이 지났어요. 그 아주머니가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그 사람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이방인에게 자기 물을 나눠주고 자기 음식을 가져다 준 그 마음을. 그게 이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폭탄 맞고 죽어가고 있어요. 노인이 주름진 주먹으로 자신의 무릎을 꾹 내리쳤습니다. 대사님, 제가 여기 온 건 외교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52년 전에 저한테 물 한 잔 먹여준 사람들한테 빚을 갚으러 온 겁니다. 나라고 나라가 안 도와주면 저라도 갈 겁니다. 이 늙은 몸뚱이 하나라도 들고 갈 겁니다. 저는 그 순간 32년 외교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로 처음으로 제 몸 안에서 무언가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은 이익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러시아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25년, 40년 동맹이라던 그 잘난 강대국들은 계약서를 챙기며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해관계도 외교적 의무도 군사 동맹도 없는 이 나라의 84세 노인이 52년 전에 받은 물 한 잔의 은혜를 갚겠다고 대사관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늙은 몸뚱이 하나라도 들고 이란에 가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산입니까? 이것이 이익의 교환입니까? 이것이 제가 32년간 매달려 온 외교의 문법 안에 들어가는 행위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52년 동안 사진 한 장을 품속에 넣고 다니며 이란의 사막을 잊지 못하는 이 노인 앞에서 제 32년짜리 외교 놀리는 종이 한 장보다 가벼운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노인의 굳은 살 박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지만 제가 58년 인생에서 잡아본 어떤 손보다 뜨겁고 따뜻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매너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의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박종필 어르신이 대사관을 떠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앉았던 소파 자리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고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의 감촉이 제 손바닥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는 아침에 박 차관이 가져온 김밥 봉투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김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식은 김밥이었지만 입에 넣는 순간 목구멍이 꽉 막히며 눈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새벽에 이 김밥을 사오느라 편의점에 들렀을 차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외교부 제1차관이라는 사람이 새벽에 편의점 김밥을 사들고 외국 대사관으로 달려오다니. 이것이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광경입니까? 하지만 저를 진짜로 무릎 꿇게 만든 기적은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에 벌어졌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박 차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대사님, 내일 아침 9시에 외교부 긴급 확대 회의가 소집됩니다. 이란 상황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대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이란의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외국 대사가 상대국 정부의 내부 정책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발언한다는 것은 국제 외교의 관례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32년 외교 인생에서 이런 초대를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서울 도렴동의 한국 외교부 청사 7층 대회의실. 저는 그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왜 이 회의가 긴급 확대 회의라고 불리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핵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해당 부처의 차관과 국장급 인사들까지 20명이 넘는 인원이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외교부 장관이 먼저 이란의 현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스크린에 테헤란의 폭격 영상과 태극기 시위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한이란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를 사용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 서울에서 배우고 익힌 한국어가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언어보다 절실하고 간절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 조국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폭격으로 부상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25년간 석유를 사간 중국은 계약서를 챙기며 도망쳤습니다. 40년 군사 동맹이던 러시아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미국의 거부권 앞에 무력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강대국이 등을 돌린 이 순간 9천만 이란 국민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그려들고 거리로 나와 오직 대한민국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이 대사관에 한국인 어르신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84세의 할아버지셨습니다.
52년 전에 이란의 사막에서 서울로를 닦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52년 전에 이란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 한 잔을 먹여주었다고, 그 빚을 갚겠다고, 이 늙은 몸뚱이 하나라도 들고 이란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의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32년간 외교관으로 살며 외교는 이익의 교환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을 만나고 나서 제가 32년간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러 온 적이 없습니다. 총칼로 우리 땅을 밟은 적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중동의 사막에 남기고 간 것은 오직 땀방울과 진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50년 뒤, 오늘 전쟁의 지옥 속에서 9천만 명의 구원의 외침이 되어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국방부 장관이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사님의 말씀은 매우 가슴이 아프고 진지한 요청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현실적인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란 지역은 미국 주도의 군사 작전이 진행 중인 활성 교전 지역입니다. 우리 군 인력을 그 지역에 파견하는 것은 자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의 핵심 군사 동맹국입니다. 미국의 군사 작전이 진행 중인 지역에 우리가 지원군을 보낸다는 것은 한미 동맹에 심각한 외교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말은 차가웠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익의 계산인가.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약소국의 비명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 이 세계의 잔혹한 현실인가. 하지만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합참의장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 장성은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브리핑 자료로 제출했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폭격의 잔해 속에서 붕대를 감은 손으로 태극기를 그려 들고 있는 이란 어린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장관님, 저도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리스크를 계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 사진 속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저 아이에게 우리가 리스크가 있으니까 안 간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은 아크 부대로 아랍에미리트에서 동명 부대로 레바논에서 이미 중동의 평화를 위해 피를 흘린 바 있습니다. 그때도 리스크가 없었습니까? 리스크가 있었지만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그게 대한민국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크게 출렁였습니다. 합참의장의 발언에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회의실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무거운 참나무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20여 명의 고위 관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저를 바라볼 때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 앉자 회의실의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방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대사님의 호소도 직접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테헤란의 거리, 태극기를 들고 울부짖는 시민들, 붕대를 감은 어린아이가 볼펜으로 태극기를 그리고 있는 사진. 대통령의 손이 그 사진들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집어든 것은 서울로 표지석 앞에 수십만 명의 시민이 모여 있는 항공 촬영 사진이었습니다. 폭격의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은 가운데 화강암 표지석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태극기를 든 군중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펼쳐져 있었습니다. 50년 전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저 사막에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만든 거리입니다. 서울로 우리의 이름이 저 땅에 새겨져 있습니다. 혁명이 지나가고 전쟁이 지나가고 50년의 세월이 지나가도 저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왜 안 지웠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들이 흘린 땀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한 미국과의 관계, 외교적 리스크,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른 계산을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75년 전 이 나라는 잿더미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곳도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몰랐던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국익을 계산하고 왔겠습니까? 우리 땅에서 석유가 나왔습니까? 군사 기지를 얻으려고 왔습니까?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고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익이 아니라 의리로 왔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양심으로 왔습니다. 만약 75년 전에 그 나라들이 이익 계산을 했다면 오늘 이 회의실에 앉아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대통령의 눈이 국방부 장관을 향했습니다. 장관님, 75년 전 우리를 살려준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직접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빚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서 갚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폭탄 맞고 죽어가는 9천만 명이 살려달라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을 돌리면 75년 전 우리를 살려준 사람들의 희생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이란에 대한민국 긴급 의료지원단과 재건 지원부대를 파견합니다. 전투 병력이 아닙니다. 총 대신 청진기를, 폭탄 대신 시멘트를 들고 가는 평화의 군대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52년 전에 서울로를 지을 때처럼 우리도 맨손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러 갑니다. 국방부 장관이 잠시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합참의장이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회의실 구석에 앉아서 입을 꽉 다문 채 두 주먹을 떨고 있었습니다. 32년간 외교관으로 살면서 이런 회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익을 따지지 않는 회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결정, 미국이라는 거대한 동맹국의 눈치보다 지구 반대편에서 죽어가는 낯선 나라 국민들의 비명을 먼저 들은 결정. 이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뒤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아 천장을 올려다보며 제 32년 외교 인생의 모든 신념이 유리창처럼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외교는 이익의 교환이다. 대가 없는 친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강대국에 매달려라. 그들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 잘난 원칙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중국은 450억 달러의 이익을 챙기면서도 위기 때 계약서를 챙기며 도망쳤습니다. 러시아는 350억 달러의 무기를 팔아먹으면서도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익도 없는 한국은 새벽에 김밥을 사들고 달려왔고 84세 노인이 몸뚱이 하나라도 들고 가겠다고 찾아왔고 대통령이 75년 전에 빚을 갚겠다며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이익입니까? 이것이 계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외교 교과서에도 써있지 않은 그 어떤 국제 정치학 논문에도 분석되어 있지 않은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만 설명 가능한 단 하나의 단어였습니다. 진심. 대한민국 대통령의 파병 결정이 내려진 순간부터 이 나라는 제가 32년간 지켜본 그 어떤 강대국보다도 무섭고 짐승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병 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4시간 만에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 활주로 위에 대한민국 공군의 거대한 수송기 3대가 엔진을 울리며 나란히 도열했습니다. 수송기의 동체에는 붉은 십자가와 태극 마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철새들의 뱃속에는 이동식 수술실 6개, 야전병원 자재, 의약품 38톤, 정수 장비, 발전기, 그리고 100명의 군의관과 간호장교, 200명의 재건 공병 부대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출발 장면을 서울공항 관제탑에서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저를 현장에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차가운 활주로 위에 일렬로 도열한 300명의 장병들. 그들의 어깨에는 총이 아닌 의료 배낭이 메어져 있었고 허리에는 탄약 벨트 대신 구급 키트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부대 앞에 서서 짧고
단호한 훈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적을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52년 전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저 사막에 도로를 놓으며 흘린 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 땀의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수송기 3대가 천둥 같은 굉음을 내며 어둠을 가르고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꼬리 날개에 그려진 태극 마크가 서울의 새벽 하늘에 한 줄기 빛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수송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관제탑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서서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300명의 한국 청년들. 그들은 우리 이란과 아무런 혈연도, 동맹도, 이익의 끈도 없는 완벽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폭격이 쏟아지는 전쟁터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조국의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8시간 뒤 수송기가 이란 남동부의 차바하르 임시공항에 착륙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2시간 뒤 테헤란 외곽까지 지상 이동을 완료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대사관 통신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테헤란 현지에서 전송되어 오는 영상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한국 의료지원단이 테헤란 남부의 임시 야전병원에 장비를 설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송기에서 내린 지 불과 3시간 만에 이동식 수술실이 조립되고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수술실 앞에 폭격으로 부상당한 이란 시민 수백 명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국 군의관들이 뛰어나와 부상자를 한 명 한 명 확인하며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에서 젊은 한국 군의관 한 명이 부상당한 이란 어린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아 올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다리에 콘크리트 파편이 박혀 피가 흐르고 있었고 아이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아이를 안은 채 서툰 페르시아어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코렉트 아스트. 괜찮아. 코렉트 아스트. 두 번째 영상. 한국 공병 부대원들이 폭격으로 무너진 테헤란의 한 초등학교 건물을 재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벽돌을 쌓고 있는 한국 군인들의 모습 뒤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란 주민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옆에서 함께 벽돌을 나르기 시작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군인과 이란 주민이 나란히 서서 벽돌을 쌓는 그 장면은 그 어떤 외교 조약문보다 강력한 동맹의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 이것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영상이었습니다. 테헤란 북부의 서울로 그 50년 된 화강암 표지석 앞에 수십만 명의 이란 시민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미군의 폭격이 잠시 멈춘 틈을 타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어김없이 직접 그린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 사이로 태극 마크를 단 한국 군인 한 명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재건 부대 소속의 젊은 병사였습니다. 그 병사가 서울로 표지석 앞에 멈춰서서 경례를 하자 수십만 명의 이란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만세, 한국이 왔다. 우리가 살았다. 그 함성이 대사관의 작은 모니터 스피커를 뚫고 나와 저의 고막을 두드렸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2년 동안 제 영혼을 지배했던 외교의 갑옷이 이익과 계산이라는 차가운 철벽이 그 수십만 명의 함성 앞에서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테헤란 현지에서 가장 충격적인 보고가 하나 더 날아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반응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한 무장 조직이었습니다. 외국 군대의 이란 영토 진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이었습니다. 한국 지원단이 테헤란에 진입할 때 혁명수비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한국 측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국 의료지원단이 테헤란 시내에 진입하는 경로에 혁명수비대 소속 장갑차 4대가 도열해 있었다. 그러나 장갑차는 한국 지원단의 진입을 가로막지 않았다. 오히려 장갑차 4대가 한국 지원단 차량 앞뒤로 이동하여 호위 대열을 형성하고 안전한 진입 경로를 확보해 주었다. 혁명수비대가 외국 군대를 호위한 것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왜 그랬는지를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란의 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총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청진기를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석유를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학교를 세우러 왔기 때문입니다. 52년 전 맨손으로 서울로를 닦아놓고 간 그 나라의 후손들이 다시 맨손으로 무너진 것을 세우러 왔기 때문입니다. 총칼로 무장한 혁명수비대조차 그 진심 앞에서는 총구를 내리고 길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진심만이 총칼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란 현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감격의 소식들을 모두 확인한 뒤 저는 대사관 집무실의 모든 불을 끄고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한남동의 고요한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겨울 안개 속에서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밤 바라보았던 그 풍경이 오늘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7년 전 저는 이 도시에 처음 부임했을 때 한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잘 만드는 아시아의 경제 강국. 우리 이란에게는 적당한 무역 파트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나라. 저는 7년간 이 도시에 살면서 수백 번의 외교 만찬에 참석하고 수십 번의 정상급 회담을 수행하고 수천 통의 외교 전문을 주고받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GDP가 세계 몇 위인지, 수출 규모가 얼마인지,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외교적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 숫자와 통계와 서류로만 이 나라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72시간 동안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았습니다. 새벽 5시에 편의점 김밥을 사들고 외국 대사관으로 달려온 외교부 차관. 52년 전 이란의 사막에서 받은 물 한 잔의 은혜를 갚겠다고 늙은 몸을 이끌고 찾아온 84세 노인. 75년 전에 진 빚을 갚을 때가 왔다며 이익 계산 없이 파병을 결정한 대통령. 총 대신 청진기를 들고 폭격이 쏟아지는 전쟁터로 날아간 300명의 젊은이들. 말도 안 통하는 이란 아이를 품에 안고 괜찮다고 속삭인 군의관. 이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것만 보고 속은 들여다보지 못했던 이 나라의 진짜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박종필 어르신이 놓고 가신 흑백 사진의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52년 전 서울로 표지석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깡마른 청년들의 사진. 저는 그 사진을 들어 올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서울의 밤하늘에 대고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왜 9천만 이란 국민이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을 불렀는지를. 그것은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커서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아니고 핵무기도 없고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초강대국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그 어떤 강대국에게도 없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진심. 52년 전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날아온 깡마른 청년들이 58도의 사막에서 피를 흘리며 도로를 닦아놓고 간 그 진심. 레바논의 전쟁터에서 총 대신 청진기를 들고 12만 명의 목숨을 살린 그 진심. 아랍에미리트의 사막에서 현지 군인들과 함께 뒹굴며 형제라는 이름을 얻은 그 진심. 그리고 지금 아무런 이익도 없이 폭격이 쏟아지는 전쟁터로 300명의 젊은이를 보낸 그 진심. 중국의 450억 달러도, 러시아의 350억 달러도, 미국의 핵 항공모함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을 한국의 진심은 해냈습니다. 52년 전에 땀방울 한 방울이 반세기의 세월을 건너뛰어 9천만 명의 가슴에 살아있는 기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달러와 총칼로 묶어놓은 동맹은 폭탄 한 방에 쥐새끼처럼 도망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맨손에 땀방울로 쌓아 올린 신뢰는 50년의 세월도, 혁명의 피바람도, 전쟁의 포화도 단 한 치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외교의 진정한 법칙이었습니다. 제가 32년간 찾아 헤매던 답이 바로 여기에, 이 작지만 거대한 나라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사관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종필 어르신이 서 계셨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에는 이틀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비장함 대신 환하고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대사님,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란에 의료단을 보냈다면서요? 네, 어르신. 보냈습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덕이 아니에요. 52년 전에 저한테 물 먹여준 이란 아주머니 덕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심어놓은 씨앗이 52년 만에 열매를 맺은 거지요. 어르신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태극기 배지였습니다.
옷깃에 다는 조그만 금속 배지. 어르신이 그 배지를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대사님, 이거 가지고 계세요. 대사님 나라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대한민국이 곁에 있을 겁니다. 서울로가 52년을 버텼듯이 우리도 버틸 겁니다. 약속합니다. 저는 그 작은 배지를 양손으로 받아 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태극기 배지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2년간 저를 지배했던 외교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이익의 교환이다. 대가 없는 친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강대국에 매달려야만 살 수 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외교는 이익의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동맹은 달러와 총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국가 간의 관계는 52년 전 사막에서 나눈 물 한 잔처럼, 새벽에 사온 김밥 한 줄처럼, 말도 안 통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괜찮다고, 속삭이는 군의관의 떨리는 목소리처럼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50년 넘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증명해 온 유일무이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한 이란 대사가 72시간 동안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52년 전 사막에서 흘린 땀방울이 9천만 명의 구원이 된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진심이 세상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